그러면은 정보보안 전문가 최진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2시간 가량을 취업, 이거 되게 불편하네요. 취업 관련된 얘기를 같이 나눠볼 최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3일 PwC라고 하는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3일하고 PwC랑 이제 독립이 되면서 PwC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본사는 영국에 있고요. 근데 영국에 가보지는 못했네요. 뭐 언젠가 가보겠지만 어쨌든 저는 원래 기술자로 시작을 했어요. 기술자로 시작했다기보다는 강사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IT뱅크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엔 학생으로 왔다가 강사 추천을 받아서 강사를 시작을 했다가 그냥 목소리 톤이 좋구나 라는 이유로 강사를 제의를 받아서 강사를 했다가 강사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안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추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랩의 A퍼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입사 지원을 하겠냐 해서 안랩의 A퍼스트라고 하는 곳에 입사를 했다가 지금은 그 디지털 포렌식 스타트업 기업인데 플레인비트라고 하는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나와서 네, 현재 PwC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노트북인데 제 개인 노트북이 이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개인 노트북에 자료를 담아놓고 어제 준비를 한 다음에 회사 노트북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부랴부랴 지금 다운을 받고 있는데 뭐 일단은 말로 네 천천히 하다가 제가 자료를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으면 그때 이제 자료 띄워놓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노트패드에다 일단 써드리겠습니다. 최진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PwC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 중이고요. 제 메일 주소는 이렇습니다. 제가 메일 주소 알려드리는 거는 강연이 끝난 다음에 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연 동안에는 이 지금 취업 콘서트 동안에는 질문을 못 했는데 내가 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얘기부터 하면 너무 현실적인 얘기부터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상하게 정보보안에는 그렇게 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교들 있죠. 뭐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카이텍, 뭐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나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이런 출신의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이기 그래요. 실제로 정보보안 기술자들 중에서 학벌이 높다라고 하는 비중보다 학벌이 좋지 않다는 것보다 그보다는 좀 낮은 학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보안을 늦게 시작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시작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자리를 잡고 현재는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루트로 공부를 하고 어떤 루트로 취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궁금할 거야. 근데 오늘 강연 동안에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어떤 고민에 처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다. 근데 그 고민이 뭐 남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특히 학벌로 고민한, 학력으로 고민한, 학벌이라는 표현 좀 그렇다 그죠? 학력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덜어 있으실 거라 믿어요. 근데 제가 강연을 할 때 항상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경민대학교라고 알고 계세요?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 들어보신 분? 반도 안 되죠. 저 경민대 나왔어요. 그것도 중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업을 했을 당시에 고졸이었어요. 전. 그럼에도
현재는 글쎄요, 뭐 다른 분들이 저를 전문가라고 칭해 주셔서 제가 전문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샀는데,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해킹 사고가 났을 때 국가에서 저를 부르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학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커리어에서 학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어떤 식으로 얻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해답은 저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한 반 이상은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세요. 학생분들이. 그랬을 때 학점은행을 해서 학사를 취득해야 되나요? 석사까지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길도 있고 제 주변의 후배들을 제가 보면서 아, 이런 루트로 가는 친구도 있구나 라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영남이공대학교의 박상호라고 하는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삼성전자를 갔다가 현재는 알파인랩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차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IT뱅크 학생일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호공대를 갔다가 한 학기를 하고서 군대를 바로 갔어요. 그리고 22살에 제대를 해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이런 자리랑 똑같았습니다. 22살 초반에 빡빡머리 민 애기가 이제 군대 갓 제대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은 나한테 와라. 내가 널 가르쳐 주마. 해가지고 교육을 같이 받았어요. 9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현재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니 학사를 하자. 그래서 학점은행을 하고 단 6년 만에 박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을 2년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석사를 2년 만에 끝내고 3년이니까 7년이네요. 7년 만에 박사를 하고 바로 영남이공대학교 교수를 갔다가 그 교수를 가는 나이가 28살, 29인가 그래요. 그리고 삼성 그 영남이공대학교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삼성을 들어갔다가 현재는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데프콘이라고 하는 해킹 방어 대회에서 3위까지 수상을 한 경력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 학력이 좋냐?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 박상호 대표를 지금 디스하는 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이죠. 학력을 뛰어넘는 뭔가 자신만의 무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갖고 있는 무기를 가져서 동일한 조건에서 싸워봤자 티 안 나요. 그죠? 남들이 똑같이 생긴 검을 똑같은 무기 상점에서 똑같은 가격을 갖고 와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 한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무기 성능이 조금씩 달라요. 그 칼을 검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난 그 검도 못 샀어, 심지어. 그래서 이제 뭘 사야 되나, 어떤 무기를 사야 되지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하면은 여기에 기관총을 살 수가 있어.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상태에선 기관총을 사가지고 이거 너무 폭력적인가? 그죠? 검을 들고 싸우는 친구들하고 총을 들고 맞싸우면은 이길 수 있겠죠. 단 총을 쉽게 얻을 수는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너무 현실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오늘 취업 콘서트 제가 예전에 1회 때 이 그 IT뱅크 와서 처음 취업 콘서트 취업 설명회를 했을 때는 약간 뭔가 꿈과 희망을 줬어요. 첫 회 때는. 그리고 2회 때 부산에 가서 했는데 부산에 갔을 때는 약간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들도 많아요. 그리고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높은 위치를 갈 수 있어요. 물론 높은 위치를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 충분합니다. 다만 거기까지 갈 때는 손과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했거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했을 때가 저기 그 종로에 있는 단성 그쪽에 이제 IT뱅크가 있을 때인데 그때는 거의 뭐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오늘도 컨셉은 여러분들한테 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더욱 궁금한 점이 생기는 분들은 연락을 따로 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처음이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원이라고 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한 1시간 20분가량 1시간 10분에서 20분가량 제가 주저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10분 정도 질문 받는 시간 갖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제 소개 아까 방금 줄줄구줄 했는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전문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업무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겁니다. 정보보안 업계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안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요즘에 정보보안 전문가들을 나누는 기준이 딱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보보안 전문가구나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 중에서 실무자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교육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5년 차가 됐고 국내에서 굉장히 핫한 교육과정 중에 하나예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과정이고요. 면접을 보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뭐 100이 넘을 건 100대 1이 넘을 거예요. BOB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고 이름은 살짝 오글거리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가면요, 실제로 해킹 방어 대회 1, 2위 한 친구들이 겨우겨우 학생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킹을 알고 정보보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멘토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국내 정보보안 전문가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BOB 멘토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플레인비트라는 업체에 있었을 때인데 플레인비트에 이미 BOB 멘토가 3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 업체에 멘토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고 전달을 받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BOB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K-실드 주니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키트리라고 하는 데서는 BOB, 키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아시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K-실드 주니어라는 과정을 현재 운영 중인데 그 K-실드 주니어에서는 멘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멘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내가 얻고 싶다. 나는 국내에 정보보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생활이 여유롭게 살고 싶고 뭔가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방법들,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예요. 정보보안 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보보안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이만큼. 단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정보보안 실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무 이야기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포렌식과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시연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해킹이라고 하는 거를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보셨던 분들은 실제로 해킹이라고 하는 걸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 Q&A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입니다. 최진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wC 컨설팅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매니저로 근무 중입니다. PwC 컨설팅은 잠시만 저희 그 회사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전 세계에 몇백 개의 지사라고 하죠. 지사를 갖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고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회사고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하는 그 회계사 3분이 회계법인을 차리면서 만든 글로벌 그 회계 컨설팅 업체이고요. 굉장히 근무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연봉 수준이 높습니다. 글로벌이거든요. 회사 자랑 잠깐만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뭐 스레드 인텔리전스나 헌팅, 인시던트 리스판스, 데이터 마이닝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을 현재 연구하려고 노력 중인데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네요. 틈틈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안랩의 에이퍼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가
그 전에 코어 시큐리티, 뭐 FSK, 그다음에 맨 밑에 이지스원 시큐리티라고 보이세요? 저 맨 밑에 이지스원 시큐리티라고 보이실 텐데 저게 그 현재는 IT뱅크. 네. 저 이지스원 시큐리티라고 하는 교육업체의 모든 강사님들이 현재는 IT뱅크 소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강의하셨던 분들도 현재도 IT뱅크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커리어 패스를 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강사를 시작했다가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했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안랩을 가게 되고 안랩에서 현재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까지 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민대라고 하는 대학교를 다녔고요. 놀기 바빴습니다. 대학생 때는 정말 놀기 바빴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랬는데 뭐 1학년 때는 거의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당구술이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PC방도 갔고요. PC방, 당구, 술 가서 PC방 갔다가 당구장 갔다가 술 마시고 집에 가고 아마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뭐 고등학생 분들도 있으시죠 여기.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고등학생 분들은 대학생 돼가지고 전 거의 그런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약간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여러분들은 좀 더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보안 전문가 소개. 뭐 동영상 시청인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앞전에서 그죠? 10분, 15분 정도를 제가 까먹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 다 있으니까 그냥 동영상 시청보다는 제 설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정보보안 업계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자료를 보면서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정보보안 업무의 종류 중에 첫 번째로 보안관제라고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보안관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난 보안관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얼마 없으시네요. 그래도 난 정보보안을 오늘 처음 관심을 가졌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보안관제라고 하는 업무는요. 24시간 그 어떤 고객사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대상 네트워크를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키는 말 그대로 관제 업무예요. 우리 왜 공항에도 있잖아. 관제센터. 24시간 돌면서 어떤 뭐 비행기 어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조치하는 관제라고 합니다. 24시간 근무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해서 교대로 주간, 야간을 돌아야 해요. 2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안관제라고 하는 업무는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업무고요. 사실 저는 지금 내가 PwC 컨설팅을 그만둔다면 뭘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가 얘였어요. 보안관제. A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만큼 보안관제의 매력이 크다라고, 제가 보안관제를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보안관제의 매력이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최전선에서 우리 네트워크의 최전선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킹과 관련된 악성 트래픽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현재 어떤 트래픽들이 악성 트래픽으로 유입되는지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재미있겠죠? 재미있겠죠? 그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간, 야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요. 보통 주간 하루, 야간 하루, 그 다음에 B번이라고 하죠. 그 근무를 안 하는 날이 이틀 이렇게 근무를 해요. 주간, 야간, B번. 그러니까 하루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요. 그 다음 날 24시간을 쉬고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틀을 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근무 시간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짧아요. 다만 교대 근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자유시간, 개인 시간이 엄청나게 보장되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보안관제 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정보보안 분야에서 중요한 업무.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업무. 왜냐? 법적으로 네트워크와 서버 시스템을 구축한 그 법인체
사업장은 무조건 보안 관제를 받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고객 정보를 다루는 회사, 그러니까 뭐 개인 정보라든지 고객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는 회사는 무조건 보안 관제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에서 보안 관제를 무조건 법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때요? 취업의 문도 굉장히 넓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법제화되어져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교대예요. 근데 이건 제가 썼을 이거 만들 당시에는 주간, 야간, 비번인데 요즘엔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요즘 뭐가 있어요? 52시간. 그래서 주간, 야간, B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것도 어차피 업무기 때문에 52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52시간 근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파견 관제라고 하죠. 그 고객사에 직접 가가지고 그 고객사의 관제실에서 관제를 하는 관제 업무를 보는 파견 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SK 인포색 소속인데 내가 가야 되는 고객사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포스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다. 그러면은 포스코로 가서 그 포스코 안에서 관제를 수행합니다. 이게 파견 관제. 원격 관제는 나는 안랩 소속이에요. 그래서 안랩 본사로 출근하고 거기서 원격에서 트래픽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관제를 해주는 원격 관제가 있어요. 원격 관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파견 관제도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 파견 관제와 본사 근무를 하는 원격 관제라고 하는 근무 형태가 있습니다. 장점은 다양한 최신 해킹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됩니다. 다른 업무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짧아요. 통상적으로 다 합치고 보면 근무 시간만 합치고 보면 현저히 짧아요. 그리고 수당도 어때요? 야간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나와 동일한 연차의 동일한 회사의 직원들보다 연봉이 살짝 높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사실 이 보안관제 제가 단점이라고 점점점 찍어놓은 이유가 꺼려하십니다. 보안관제를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일까? 그 주간 야간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 자체가 그걸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고 스케줄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몸이 사실 힘들 수 있어요. 야간 근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관제로도 쭉 가시는 분들이 있고 관제로만으로도 성공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좀 자기관리 부분에서 미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쉬는 날 이틀은 너무 빨리 가고 근무 시간은 너무 길고 이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딱 파견 관제라서 고객사를 가면은 시간과 정신의 방에 딱 이렇게 들어간 거. 12시간. 그런데 이상하게 B번 이틀은 훅 가고 뭐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주간과 야간 근무를 서야 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할까요?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제가 말을 조심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관제는 사실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행을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관제라고 하는 걸 하는 건 다시 관제라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겠죠. 기술들, 뭐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요, 웹해킹도 알아야 되고요, 트래픽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정보 보안에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 내가 크게 노력을 안 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한 9개월,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관제 서비스의 수준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고객들은 또 어떻게 해요? 서비스 퀄리티에 따라서 단가를 많이 안 쳐주려고 하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해버린 게 보안 관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관제 요원들을 엄청나게 뽑아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업장들이. 그런데 인력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 막 뽑습니다. 막 뽑아요. 초반에 그랬어요. 초기에 뭐 2000년대 중후반
한 2008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관제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여러 업체에서 막 뽑았어요. 한 1년 공부했습니다. 정보반 1년 공부했어요. 근데 생각해봐. 기본 그 우리가 선수과정이라고 하죠. 리눅스 한 달 들었어요. C 언어 한 달 듣고요. 뭐 네트워크 한 달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듣나요?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한 달 듣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들었어? 윈도우 서버도 한 달. 이것만 5개월이에요. 선수과정만 5개월이죠. 맞나요? 또 뭐 있나? 뭐 자바도 좀 내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교육센터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한 6개월 정도를 선수과정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보안과정을 정식으로 들어야 돼. 근데 공고가 떴네? 한번 넣어볼까? 넣었어요. 뭐하니? 그래서 저 네트워크 OSI는 압니다. OSI 각 계층별로 이름 한번 대봐봐. 1계층 물리계층이고요. 2계층은 뭐 데이터 링크 계층, 3계층 네트워크 쭉쭉쭉 다 말했어. 그래? 통과. 이랬던 시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인력들은 회사에서 키우면 돼. 이런 마인드. 입사한 다음에 인성만 돼. 야, 너 인성 좋게 생겨. 착하게 생겼네. 와. 인성 되면 내 끈덕지게 할 수 있어. 힘들어도 버티는 거다 우리. 막 이런 마인드로. 그런 다음에 기술은 형이 알려줄게. 같이 함께 가자. 이런 다음에 막 뽑은 거야. 인력풀을. 그런 다음에 파견관제로 보냈는데 어때요? 사실. 근데 거기서 내가 취업 준비를 안 하고 나는 난 준비된 상태에서 가야 돼 하고서 뭐 한 5개월 6개월 동안 정보보안 공부를 또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를 내가 스스로 또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그 2년 뒤, 그 친구보다 1년 반 정도 뒤에 취업을 같이 동시에 했을 때 퀄리티가 어떨까요? 이 친구는 물론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잘할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정보보안은 이 친구가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어요. 제가 처음 정보보안 공부한 게 2007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6년에서 7년 넘어가는 당시에 그때 당시 저기 종로 1가에 있는 IT뱅크에 처음 학생으로 갔어요. 처음으로 2006년에.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들을 그때 당시에 그런 업체들을 막 뽑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2006, 7, 8년도가.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지금 저랑 공부를 같이 시작한 친구들하고 현재 수준을 보면은 사실 제가 거만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친구들이 여기라면 전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버텼거든요. 뭔가 찝찝한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취업해서 돈 벌어도 되나? 버텼거든. 계속 공부만 하고. 근데 그게 답이더라고요.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흐름이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저없이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주저리 말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갑자기 막 정신이 없네요. 막 현실적인 얘기를 막 입단속을 하면서 동영상 찍고 있어서 입단속을 하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라고 하는 것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안랩, 그 다음에 이글루 시큐리티, 그 다음에 SK인포색 등등 보안관제 전문 업체 탑3 업체가 이 세 곳인데 일단 첫 번째 안랩에서 파견 관제 사업의 서비스 종료를 알렸어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도 그렇고 인건비도 점점 이제는 예전에는 관제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본 소양만 갖고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사이트에 보내고 그 현장에 보내서 키우는 형태로 많이 했는데 지금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졌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쉽게 취업을 안 해요. 이제 내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공부를 처음 했을 당시에 학생들 수준보다 지금 학생들 수준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도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돼요? 높아질 거예요. 근데 고객은 아직 눈높이가 여기야. 그러니까 이 갭을 못 채워. 거기다가 주 52시간이라서 근무도 원활하지가 않아요. 인력을 더 많이 뽑아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는 2명이서 하던 일을 지금은 3명이서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그죠?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계속해서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파견 관제 안 합니다. 우린 이제 원격 관제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파견 관제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 여러분들의 취업 시장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초급 그러니까 초급 정보보안 그 취업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사실 보안관제예요. 물론 힘들고 모든 일이 힘들지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 그 외에 또 장점들도 있지만 관제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땐 신입 딱지 떼러 가는 곳.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 요때 보안관제는 신입 딱지 떼러 가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생들 입장에서 회사 입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 취업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신입 딱지를 한 2, 3년 동안 가가지고 경력직으로 내가 경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물들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좁아지고 있어요. 파견관제 안 뽑습니다. 인력을 안 뽑아요. 인력을 안 뽑으니까 취업할 자리가 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 수를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진짜 베개를 뽑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안랩 그 보안관제 서트 팀장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넋두리를 떨면서 그때 제가 안랩 근무할 당시에 그 알던 분이라 넋두리를 떨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즘엔 제가 안랩 다닐 때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무자들이 추천을 하고 이 사람 기술이 확실합니다라고 하면은 임원 면접은 바로 통과였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술력이 확실합니다라고 실무자들이 막 이 사람은 꼭 뽑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임원들은 그냥 인성만 살짝 보고 이 사람이 근무 태도가 좋을지만 보고 바로 통과를 시켰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뽑는데요. 되게 타이트하대요. 확실한 인재만 뽑겠다. 이제 아무나 막 뽑지 않을 거야. 이런 분위기가 점점 기업에서는 커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안관제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곳인데 여기 지금 여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여학생분들, 여성분들이 하시기에는 살짝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남자친구들 지금 남성 친구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아마 다녀오신 분들 그렇지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야간 근무 쓰는 거에 대한 그렇게 큰 그런 거부감이 없잖아.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소총 메고 이러고서 보초 나갔잖아요. 우리 다 이러고서 뭐 자면서 뭐 했잖아. 그래서 남성분들은 야간 근무를 서라 그러면은 뭐 싫지만 예 이런 태도인데 여성분들은 살짝 좀 많이 힘들어. 그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관제는 대부분 남자세요. 관제센터 가면요 진짜 다 남자인데 가끔 여성분 한 분 있으시면 그분은 그냥 주간만 쓰시는 분이야. 그런 분들 주간 근무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게 남녀 성차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하세요.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안 뽑는다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이 힘들어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지원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 관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다음은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정보보안을 이끄는 전문가 집단, 정보보안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컨설팅을 하고 수행하고 있고요. 정보보안의 그 가장 꼭대기의 이미지에 있는 그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 가장 꼭대기 이미지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었어요. 2006년, 2005년 이때만 해도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하면 컨설턴트를 처음으로 딱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노트북 가방하고 딱 뭔가 이렇게 자기 서류 가면 딱 챙겨들고 정장 입고 딱 가서 회사를 가서 그 노트북을 갖고 실무자와 1대1로 면담을 하면서 뭔가 정보보안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보안의 어떤 이슈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제가 딱 그렸었거든요. 이게 정보보안 전문가. 그리고 실무자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실무자들과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사항이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두루두루 넓은 지식과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그 실무자들보다 훨씬 높은 인사이트와 훨씬 깊은 지식 수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정보보안 컨설턴트라고 하는 곳이고요. 국내에서는 SK 인포색, 그 다음에 안랩, 이글루 시큐리티, 그 다음에 저희 PwC 컨설팅과 저희 회사랑 경쟁업체인 그 글로벌 4대 그 회계 펌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PMG, 딜로이트, EY, PwC라고 하는 4개의 회계법인, 글로벌 회계법인 펌이, 그 로컬 펌이 있는데, 글로벌 펌,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보안 컨설턴트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정보보안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좀 변질이 됐다기보다는 이게 좀 갭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술 컨설팅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어떤 진단, 어떤 정책, 법적인,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들, 법적인 요소들을 정보보안 관점에서 풀어주는 컨설턴트들 분들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기반의 컨설팅을 하는 거고, 뭐 정책이나 법을 정보보안법,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혹은 기업정보보호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것들 혹은 정책적인 것들을 컨설팅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정보보안 전문가의 이미지가 아마 이 정보보안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재 P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아시죠? 그 선릉하고 삼성역 사이에 포스코 센터, 포스코 사거리. 저희 회사의 본사는 용산역에 있습니다. 용산에 LS 용산타워라고 하는 곳에 본사가 있는데 저는 포스코에 가 있고요. 포스코를 가기 전에는 KTNG에 갔었어요. 그 신탄진 아시죠? 담배 공장. 거기 가서 뭐 여담입니다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태웠습니다. 릴을 주셨거든요. 한번 태워오시겠습니까? 근데 그 릴 기계가 비싸더라고.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받았는데 요즘 릴 피고 있어. 어이구. 네.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포스코를 갔다 KTNG를 갔다가 뭐 한화를 갔다가 네이버를 갔다가 뭐 어딜 갔다가 이렇게 고객사 사이트를 돌아다녀요. 근데 그것도 나름 또 재미가 있는 게 그 삼성전자 내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잖아. 근무 환경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가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근무 환경에서 미팅도 하고 거기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요. 그다음 뭐 한화, SK, 그다음에 현재는 뭐 포스코, 그 기업 안의 내부 분위기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LS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좀 부가적인 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그렇다고 하네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양한 기업들에서 다양한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는 정보보안 시스템에 다양한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PT라고 하죠.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능력과 그 다음에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하는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좀 사람들 앞에서 어버버합니다. 말을 잘 못하고요. 발음이 이상하게 좀 꼬이고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막 이러고 말하게 되고 어쩔 땅 보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사실 컨설턴트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컨설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 단점이라고 하는 건요. 단점은 바빠요. 컨설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이 말은 다시 뭐야? 뭔 말이야? 시간은 없는데 최대의 결과물을 우린 고객한테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저 지금 여기 눈에 뾰루지가 났거든요. 눈다락기가 보이시나요? 걔 지금 여기가 계속 욱신욱신 하는데 이게 이틀 밤을 샜더니 나더라고요.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그렇게 좀 타이트한 일정에 쫓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현실적인데 우리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모든 컨설턴트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는 건 한 분야를 깊게 쭉 파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시스템과 다양한 환경들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기 때문에 넓고 어느 정도 깊이가 필요합니다. 넓은 지식과 어느 정도의 깊이가 필요하지 하나만 쭉 깊은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업무 환경상.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 PwC 컨설팅이라고 저희 회사에 인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한 분야만 쭉 팠던 사람이잖아 그동안. 그죠? 저는 정보보안 기술만 그 중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기술과 침해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기술만 거의 한 10년 동안을 쭉 파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 시장에서도 어떻게 하냐?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을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가 입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PwC 컨설팅이라고 그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회사가 입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학력도 말해도 되나? 그 학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영국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 면접도 있습니다. 그게 뭐 크게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앞에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객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고객한테 인사이트를 줘야 되잖아. 근데 고객이 쓱 봤어. 근데 인력 프로필을 봤는데 이분은 뭐 경력이 한 3년, 2년인데 뭐 어디서 뭐 하시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컨설팅해도 되나?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퓨테이션이라고 하죠. 평판이라든지 그 전에 앞에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입사하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정보보안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필요한 기술,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시스템 서비스, 뭐 네트워크 보안 정책, 문서 작업, 해킹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보안 관제와 정보보안 컨설팅이라고 하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해커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해킹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안랩, SK인포색, 이글루 시큐리티 이 3대 그 국내 3대 로컬 정보보안 전문 업체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여러분들 정보보안에서 해킹,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분들이고 모의 해킹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건 또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해커에 가까운 보안 전문가입니다. 화이트 해커라고 하죠. 모의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다양한 전문 지식과 해킹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해요. 모의 해킹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컨설턴트처럼 그 해킹을 하는 모의 해킹을 하는 하나의 사이트를 한 달, 두 달 동안 해킹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나와요. 그다음 다른 곳을 또 해킹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기업 혹은 기관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P사에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볼 수 있고요. 돌아다녀 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다이나믹하겠죠. 단점은요. 단점? 모해킹 전문가의 단점. 너무 많아요. 현재 관제만큼 많은 게 모해킹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모해킹 제가 그랬죠. 모해킹 국내 시장이 총 두 가지로 나눠져. 이게 업무가 두 개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사실 현재 모해킹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업체들 말씀드린 대로 안랩, 이글루, 인포색 이곳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보면은 모의 해킹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 취약점 진단이라는 업무예요. 그게 뭐냐면 체크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요. 체크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시스템에 가서 현재 계정은 뭐 관리자 계정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시스템을 체크하는 거예요. 진단. 취약점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는 이게 이제 취약점 진단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 모의 해킹이라는 업무는 취약점 진단과는 살짝 달라요. 모의 해킹은 말 그대로 어때? 내가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블랙박스 형태로 외부에서 실제로 기업망을 내가 공격해 보는 거예요. 해킹하고 웹 해킹하고 시스템 해킹을 하고 익스플로이팅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모의 해킹. 그리고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체크하면서 하는 건 취약점
진단인데 현재 모의 해킹을 하는 안랩, 이글루 물론 모의 해킹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력들이 그런 취약점 진단 수준으로 모의 해킹을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의 해킹이 취약점 진단이 모의 해킹인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엄연하게 다릅니다. 업무 태가 엄연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난 모의 해킹 부서에 들어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취약점 진단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로 그냥 계속 루틴한 작업, 반복적인 작업만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로 시스템 명령어 쳐가지고 양호, 미흡, 취약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다. 난 모의 해킹 부서여서 모의 해킹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거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지? 근데 이런 인력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정보 보안 해커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적인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모의 해킹 전문가고요. 저도 처음에는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 것에 이끌려서 정보 보안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정보 보안을 처음 시작하는 게 공부를 시작한 건 2006년인데 처음으로 해킹이라고 한 걸 해본 게 2000년이었어요. 밀레니엄 2000년에 그때 당시에 그 스쿨버스라고 하는 모르시려나?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없으시죠? 혹시 나 2000년 이후생이다. 오 마이 갓. 아 그래요? 네, 내려주십시오. 2000년 때 제가 20살이었거든요. 올해 나이가 내년이면은 40. 그렇네요. 네. 어쨌든 20살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잠깐 교제를 하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것도 잘라야 되나? 와이프가 볼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스쿨버스라고 하는 악성 해킹 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커피 트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악성 코드를 심으면 원격지에서 커피 트레이라고 하는 걸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되냐면 뭘 것 같아요? 이름만 들었을 때? 커피 트레이라고 탁 누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데스크탑이었거든? 큰? 지금도 물론 타워형 데스크탑 많죠. 그러면 CD룸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커피잔 올려놓으라고. 그냥 재미죠. 악성 코드를 심은 다음 내가 내 PC에서 악성 코드 감염된 곳에 그 커피 트레이를 딱 누르면 이렇게 CD가 윙 하고 열려요. 그럼 거기다가 커피잔. 그래서 커피 트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능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뭐 MSN이라고 하는 거나 뭐 버디 이런 메신저들이 있었거든요. 메신저로 막 하고 있다가 막 화상캠으로 막 통화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걸 딱 눌렀지. 커피 트레이 이러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닫았는데 계속 나와. 왜 컴퓨터 고장 났나 봐. 막 이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해킹 툴을 썼죠. 자, 해킹을 한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해킹 툴을 설치를 한 거지. 그랬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보 보안에 살짝 관심을 갖다가 웹해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때는 뭐 다모이, 마이러브 스쿨, 그다음에 뭐 스카이러브, 하늘사랑 이런 채팅 사이트들도 막 그랬거든. 근데 그 사이트들의 취약점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웹해킹 관련된 부분들 다음 카페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미 뭐 10년, 20년이 지난 얘기니까 뭐 해도 되겠죠? 그때 당시에 그 임요한의 드랍십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아세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2000년, 2001년에. 임요한이라는 프로게이머 아시죠? 현재는 포커 프로 선수인데 그분이 임요한의 드랍십이라고 하는 그 다음 팬카페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동방신기 버금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보면은 비밀 글이나 비밀 채팅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파라미터 위변조라고 하는 공격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겁니다. HTTP라고 한 프로토콜에 겟 방식으로 날아가는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그걸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채팅방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내가 관리자 권한을 카페 지기 그러니까 다음 사이트 관리자 말고 카페 관리자 권한으로 내가 게시물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아주 소소한 취약점들 쉬운 취약점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보고
그랬었다가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면서 뭘 하지 고민하다가 아 그게 난 참 재밌었어 라고 해서 처음으로 IT뱅크에 와서 공부를 한 게 이 모이해킹. 대부분 정보 보안을 꿈꾸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화이트 해커가 돼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이해킹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신입 직원을 뽑습니다. 뽑아요. 모이해킹 부서도 신입 직원을 뽑기는 뽑는데 뽑기는 뽑습니다. 네. 뽑기는 뽑는데 많이 뽑진 않아요. 신입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취업을 처음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요 컨설턴트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 안랩이나 이글루 그다음에 인포셋 같은 로컬 컨설팅 그 로컬 정보보안 업체의 컨설팅 부서나 그런 거 뭐 갈 수는 있는데 말씀드렸던 뭐 4대 글로벌 PwC 딜로 이런 곳들은 신입은 요즘엔 뽑네요. 다 뽑다 갈 수 있네요. 모이해킹 전문가는 뭐 신입이 갈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필요 기술은 시스템, 서비스,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각종 해킹 기술 플러스 프로그래밍과 스크립트. 모이해킹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 싫다라고 하면은 스크립트 정도, 파이썬 혹은 뭐 펄, 자바 등등등. 요즘 뭐 파이썬이 가장 핫하죠. 파이썬 정도 기본적으로 제가 다룰 수 있어요 수준이면은 내가 원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실제로 할 수 있다 정도 수준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자,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라고 합니다.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는 안랩에 가장 많이 계셔요. 안랩은 ASEC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죠. 그 ASEC의 대부분이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입니다. 왜? 안랩이라고 하는 곳이 V3 기반으로 현재 성장한 회사고 그 V3가 메인 프로덕이죠. 그리고 V3라고 하는 게 악성 코드를 탐지, 삭제, 차단하는 솔루션이잖아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고요. 정말 잘합니다. 안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악성 코드 분석 능력으로는 국내에 타이 추종을 불허하죠. 뭐 인포섹도 있고 이글루도 있고 뭐 많이 있고 이스트 소프트도 있고요. 많이 있지만 물론 다 쟁쟁하십니다. 근데 이 인력 보유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안랩은 좀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안랩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본 전문가 분들이 그렇습니다. 역공학이라고 하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역공학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악성 코드 탐지 및 차단 룰을 제작을 합니다. 이게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안랩 같은 안티바이러스를 프로덕으로 갖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연구 활동이고요. 고도의 집중력과 끈기, 감각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네, 끈기. 딱 앉아서 PC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성 코드와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성 코드의 패턴을 찾아서 그걸 탐지할 수 있는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현재 V3의 업데이트. 여러분들 그 매일 룰 업데이트 하죠. 패턴 업데이트, 엔진 업데이트 하잖아. 그게 신종 악성 코드라든지 변종 악성 코드에 대한 패턴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안랩에서. 그거 매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그거 매일 안 하시면 악성 코드에 노출될 확률이 0.01%라도 올라가게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업데이트 잘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하여 고도의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악성 코드를 며칠씩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과 끈기,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감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있어요. 이상하게 분석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더 잘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감각이 좋으신 분들. 너무 이쪽으로만 있었네. 그죠? 감각.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예요.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분들은 그냥 본사 가가지고 컴퓨터만 계속 드립다 보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디버거라고 하죠. 디버깅을 해줄 수 있는 뭐 가장 유명한 것은 뭐 아이다.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디버거들. 뭐 올리 디버거, 아이다, 이뮤니티 뭐 이런 여러 가지 디버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코드가 어떤 식으로 코드가 짜여져 있는지를 그 프로그램을 코드로 뽑는 거를 컴파일과 디컴파일이라고 하잖아. 아, 이걸 아직 안 배우셨죠? 그렇죠. 아직 안 배우셨네. 그 컴파일러 뭐 보면 디컴파일러 그다음에 뭐 디버거라고 해서 소스 코드의 그 버그를 찾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악성 코드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고요.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도 해요. 저는 뭐 제가 안랩에서만 근무를 해봤으니까 이런 그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들이 있는 업체는 보면은 그 ASEC이라고 하는 곳은 신입들도 이미 악성 코드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난 이미 악성 코드 분석을 할 줄 압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 안랩의 악성 코드 분석팀 ASEC에 그 분석 1팀에 입사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어갈 수 있는 분야는 절대 아니에요. 물론 보안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단점은요.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 있을까? 뭐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이 분야의 업무에 대한 단점은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단점 뭐 그닥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단점이라고 한 건 크게 하나의 분야에 너무 깊게 빠져드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넓은 지식보다는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긱해요. 하나를 쭉 그 악성 코드 분석 쭉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컴퓨터랑 대화를 하고 뭔가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단점은 없을 것 같아요. 필요 기술은요. 시스템 서비스 네트워크 역공학 해킹 분석 프로그래밍도 물론 할 줄 알면은 좋겠죠. 프로그램을 알아야 코드를 짤 줄 알아야 코드를 분석을 하고 역공학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제품 개발자라고 합니다. 보안 제품 개발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뭘 개발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 분들이에요.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 분들. 그래서 이 어떤 다양한 뭐 방화벽이라든지 혹은 뭐 V3도 마찬가지죠. V3도 보안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뭐 IPS 요즘에 뭐 APT 보안 솔루션들 등등등 이런 보안 솔루션을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개발자라고 보면 되고 프로그래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안 제품 개발자의 가장 큰 장점 뭐 정보 보안을 리딩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볼 수 있으며 그런 말 아시죠? 돈이 되려면 제조업을 해야 합니다. 그죠? 제조업이 가장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컨설턴트는 내가 10시간을 일하면 10시간의 값어치를 페이를 받죠. 그죠?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도 내가 일한 만큼 받습니다. 근데 보안 솔루션 개발자는 내가 제품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황금알을 갖는 거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해서. 물론 그건 내가 그 기업을 차렸을 때 스타트업을 했을 때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보안 제품 개발자 솔루션을 개발해 볼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개발자분들 그 좀 일이 하드하죠. 하드하잖아. 그 IT가 야근이 많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야근이 많은 직종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프로그래머.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안 제품 개발자도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개발하는 게 좋아. 난 이상하게 뭔가를 만들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머, 보안 제품 개발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 설명을 안 드렸네요. 모의 해킹 전문가라고 하는데 아까 모의 해킹을 그냥 모의 해킹과 취약점 진단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요즘은 아니죠.
그 요즘 그 10대와 20대 친구들한테 가장 핫한 정보보안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취약점 분석, 버그 헌팅, 버그 바운티라고 하죠. 그 취약점들을 찾아서 익스플로이트라고 해킹을 하는 그 버그 헌팅이라고 하잖아요. 그 취약점을 찾는 것이 가장 핫해요. 왜냐? 국내에 전 세계에 가장 취약점을 잘 찾는 해커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1위의 해커가 전 세계 1위예요. 현재는 구글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과거에 처음에 이제 라온이라고 하는 보안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삼성 SDS에 취업을 했다가 현재는 구글에 입사한 이정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닉네임은 로키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이정훈 해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친구냐면, 전 그 친구를 처음 본 게 2014년, 15년, 네, 그 김치콘이라고 하는 그 해커드 그 초대장을 받은 정보보안 인력들만 그 참가할 수 있는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 친구를 소문으로만 듣다. 근데 비범하다는 느낌이 확 와요. 비범하다. 저걸 어떻게 찾았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저거야말로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이도 어립니다. 20대 초반인데, 검색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정훈, 로키, 해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폰투온이라고 하는 취약점, 제로데이라고 하죠. 제로데이라는 말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제로데이, 원데이. 그러니까 제로데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취약점이나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 발견된 건 몰라요. 범죄 같은 경우에도 초범을 잡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몽타주가 없고 범죄 기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군지 근거가 없어. 이 사람을 찾을 근거가. 이런 게 제일 힘들잖아. 악성 코드도 마찬가지고 취약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로데이라는 건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에요. 이게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찾으면 대박인 거지. 그래서 그 폰토온이라고 하는 제로데이를 찾는 대회에서 그 이정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회에 참가해서,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구글 크롬 취약점을 한 뭐 2개, 그다음에 익스플로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을 뭐 2-3개를 찾아서 우승을 하고 상금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황금으로 4억 5천만 원인가? 상금으로 받았다 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것만 보고, 우와, 이거 취약점만 찾으면은, 제로데이 찾으면 대박이네 하고 요즘에 다 거기에 막 뛰어들고 있어. 10대 친구들 다 막, 나는 버그 헌터야. 다 취약점 찾고 있고 제로데이 찾고. 이게 가장 핫해요. 그리고 뭔가 좀 오펜시브 시큐리티라고 하죠. 해킹을 함으로써 보안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국내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선호되고 있는 추세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해킹 전문가 중에서 취약점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분야도 있어요. 굉장히 현재 가장 핫한 분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오비나 뭐 K실드 주니어 이런 과정들 중에서 가장 지원자 수가 많은 분야가 취약점 분석, 취약점 트랙이라고 하죠. 취약점 그 분석 파트가 지원자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 해킹 전문가 중에 뭐 취약점 진단, 취약점 분석, 모의 해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침해 사고 대응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고가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현상을 파악해서 빠르게 조치하고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완벽하게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전문가들이 침해사고 대응 전문가, 침해사고 분석 전문가라고 하고요.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침해사고 대응 분석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건방졌네. 영상 죄송합니다. 감히 이제 제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고를 분석하고 주요 원인을 파악해서 그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왜? 재발 방지라고 하죠. 다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주기도 하고요.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서비스나 시스템이 막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서비스를 정상화 시켜야겠죠. 막 홈페이지 감염돼서 막 이상한 그림들 막 뜨고 이미지 바뀌어 있고 디페이스 공격이라고 하죠. 홈페이지 위변조돼 있고 그랬을 때 빠르게 복구하고. 그리고 2014년 13년도 3월 20일 그 사이버 대란이 일어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6년 7년 전인데 농협 ATM기 막 다 꺼지고 신한은행 ATM기 다 꺼지고 KBS 동영상 스트림 사이트 셧다운되고 이랬던 그 320 테러라고 대란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빠르게 조치해가지고 원복시키는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게 이제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어 사고 원인을 알아내고 서비스를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쵸. 뭐 이렇게 해킹 사고 같은 거 나면은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침해 사고 분석 전문가라고 이렇게 같이 그쵸. 뉴스에 같이 막 이렇게 현재 무슨 상황인가요? 뭐 현재도 뭐 이렇게 하면 인터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소 연구실 혹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합니다. 침해 사고 분석 관련된 연구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제작도 해보고 현재 만들어진 분석 도구들을 테스트도 해보면서 있다가 사고가 딱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헬. 320 때요. 제가 집을 5일 동안 못 갔어요. 5일 동안. 그 못 갔다는 게 정말 뭐 잠깐 들려서 옷 갈아입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못 갔어요. 못 갔어. 현장에서 계속 대기. 분석 대기. 왜냐면 지금 농협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신는 다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침해 사고 대응이나 침해 사고 분석 전문가는 평소에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프로젝트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때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사고를 직접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했던 사고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320 국가 대란이죠. 320 사태를 제가 직접 분석을 했고요. 그 320이 일어난 3개월 뒤에 625라고 하는 사이버 대란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사이버 대란 625도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에 대한 기업 어떤 특정 기업의 해킹 사고들을 총 한 뭐 제가 경험해 본 거는 한 지금만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뭐 4, 50건 정도는 분석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킹이 어떻게 됐고 어떤 식으로 해킹이 발생을 하는지를 내가 직접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미있습니다. 단점은요. 사고 터지면 너무 바빠요. 그 사고의 그 규모에 따라서 너무 바쁩니다. 바쁘다기보다는 빠르게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걸 빠르게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을 24시간 다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어떻다 그랬어? 평소에는 하고 싶은 공부하고 연구 활동하고 프로젝트도 하면서 좀 여유 있어요. 그러다 사고가 터지면 그렇다는 게 이제 뭐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서비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해킹 분석, 역공학 등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침해 사고 대응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요.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은 기술, 넓은 기술. 왜냐하면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해킹 기술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내가 그거를 다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킹 사고 대응 전문가는 굉장히 두루두루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낸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난 디지털 포렌식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꽤 많이 들어보셨네요. 어디서 처음 들으셨나요? 디지털 포렌식?
한 3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디지털 포렌식. 언제? 최순실 게이트. 그죠? 태블릿 PC.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물을 확보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디지털 포렌식.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요. 디지털 포렌식이란 건 뭐냐면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증거물 있죠. 증거 자료.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침해 사고 분석 전문가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는 곳,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상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침해 사고 대응 분석 전문가는요,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빠르게 조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법정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온전하게 수집, 추출, 제출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무슨 뭔 소리야.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너무 싫어했어. 왜 세미나를 졌다고 하지?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저를 너무 싫어, 이거 너무 흉흉하다. 막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저한테 불만을 갖게 돼서, 하필이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뒤에서 몽둥이로 제 머리를 때렸어요. 퍽! 피를 흘리면서 내가 쓰러졌어. 피가 흥건히 있고. 근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몽둥이를 툭 떨구고 도망을 갔어요. 사건 현장이 됐네. 누군가가 신고를 합니다. 여기 피를 흘리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죽은 것 같아요. 경찰이 도착을 했어요. 처음으로 뭐해? 처음으로 막 시체 뒤지고 막 몽둥이 잡고 막 이래요? 아니죠.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쫙 치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CSI? 미드 CSI. 이 사람들이 포렌식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죠. 수사관들. 폴리스 라인을 딱 치면은 그 사람들 오잖아. 국가수에서 여기에 그 과학 수사 하시는 분들이고 잠바 딱 입고 와가지고 증거물 추출하죠. 왜냐? 법정에 합법적인 절차로 증거물이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디지털 포렌식이에요. 이건 실제로 사고 현장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해킹 사고라든지 정보 유출 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태블릿 PC나 여러 가지 기기들, 디지털 매체에서 증거를 뽑아가지고 제출할 때 그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재밌을 것 같죠? 그죠? 막 이렇게 증거 뽑아가지고 제출하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실제로 재밌어요. 근데 다양한 요소들, 여러분들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해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설명부터 일단 드리면요. 디지털 매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 자료를 추출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제출하는 그런 분야고요. 최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된 분야예요. 뭐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고요. 그 전에도 디지털 포렌식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고요. 재밌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 국가 이슈들도 그렇고 뭐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저는 그 디지털 포렌식 관련돼서는 디지털 포렌식 그 경찰 사이버 수사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대북 활동에 대한 그 수사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 민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되어져 있고요. 제 자랑 시간, 자기 PR. 그리고 여러분들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자격증 시험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직은 모르시는군요.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자격 그 문제 출제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대학교, 그다음에 경찰수사연구원 경찰수사연수원의 디지털 포렌식 외래 교수로 되어져 있고, 아무튼 디지털 포렌식 쪽에서 가장 많은 활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메일로.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른 모의 해킹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에 대한 정보도 드릴 수는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는 제가 조금 더 드리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자격증 시험 문제 좀 이거는 그냥
그 속된 말로 주둥이로 꼬매버릴 겁니다. 저는 절대 이거는 형사법에 접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문제 유출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필요 기술은요. 디지털 포렌식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필요로 해요.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령 그런 겁니다. 저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자격을 갖고 있고요. 대검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 민간위원이라든지 뭐 경찰 사이버 수사국에서 민간위원으로 이미 위촉이 돼 있었어요.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리어가 이미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제가 분석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최진원이 뭐 분석한 자료입니다를 법정에다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그 증거물을 분석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을 때, 문서를 제출했을 때 상대 변호사는 뭘 깔까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인데 증거물을 왜 이분이 분석한 거죠? 합법적인 절차에서 분석한 거 맞습니까? 최순실 게이트 때 기억나십니까? 태블릿 PC의 그 출처를 엄청나게 따졌죠. 그러니까 그 진영을 따졌을 때, 서로 진영을 따졌을 때 태블릿 PC를 찾은 모 진영과 그 반대 진영에서는 어떤 걸 갖고 계속 이슈를 걸었어요. 유튜브에서 모 그 논객 중에 한 명인 그분이 어디서 난 PC냐, 이걸 합법적인 절차에서 증거를 추출한 거 맞냐 등등을 많이 따졌잖아요. 그런 것들로 따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자격이라든지 학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석한 증거 자료 문서가 상대편한테는 공격 포인트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경력이나 어떤 자격 혹은 학력 등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민대 출신의 경민대를 중퇴하고 뭐 이랬다고 하지만 저도 학점은행을 하고 학사를 취득을 하고 이제 석사도 할 거고요. 물론 뭐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법적인 요소들, 법과 관련된 것들도 공부를 틈틈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지금 하는 것들은 정보 보안의 어떤 기술과 관련된 분야라고 하면 나는 담당자를 해보고 싶어요. 관리자. 전체 기업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보안을 관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프로젝트 하고 있는 포스코에도 굉장히 유능한 정보 보안 그 관리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관리자도 있고요. 또 저는 사람을 만나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과 뭔가 소통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여기는 좀 속된 말은 아니고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인싸라고 하나요? 저는 약간 좀 박준영처럼 막 빠스업맨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성향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영업 파트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영업 파트 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업 파트와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 얼마 전에는 IBM의 영업 파트에 계시는 차장님 한 분을 만나 뵀거든요. IBM 아시죠? 그 서버 회사. 거기에서 이제 정보보안 관련된 사업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장 딱 차려입으시고 굉장히 말끔하게 다 젠틀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또 좋은 게 뭐예요? 영업하면 커미션, 수익이 자기가 한 만큼 뭐 돌아오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영업 파트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전 사람들한테 뭔가 알려주고요. 그 학생들이 뭔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게 즐거워요.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뭐 이랬던 분들은 뭘 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강사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 정보보안 교육센터의 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메리트가 높은
분야예요. 그저 관심이 없. 난 강사 관심이 있다. 한 분 좋습니다. 두 분 좋아요. 좋아요. 연락 주십시오. 제가 뭘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강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근데 강사라는 직업 정말 매력적이에요. 일단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단련하고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공부를 하면은 내 월급이 올라. 내가 나를 만들어 놓으면, 내 가치를 내가 만들면 그만큼 가치가 오르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몇 분들은 정보보안 강사를 목표로 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정보보안 실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빠르게 이런 것만 좀 잔소리 겸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 어쩌고 저쩌고 다 좋습니다. 근데 뭘 공부해야 되나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공부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아주 기본적인 거고,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적어도 4-5시간 이상은 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침 10시에 강의를 하고요. 저녁 10시에 강의가 12시간 뒤에 끝나요. 3시간짜리 강의를 4타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잤어요. 항상.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요, 제가 아는 전문가분들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밤에 공부를 하고 주무세요. 그래야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공부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이고 기본적인 소양이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로 성공한 전문가분들, 모이해킹으로 성공한 전문가분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분들은요, 그것만 잘하지 않으세요.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트워크도 엄청 잘하시고 시스템도 엄청 잘하세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는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끈기 있게 끝까지 공부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좋아야 돼요. 하나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본 결과, 제가 제 주변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본 결과 그냥 좋아해요. 그 일이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컴퓨터와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들을 학습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세요. 그거를 토론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좋아해야 합니다.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취업이 막막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정말 지금 컴퓨터가 좋아서 온 어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난 사실 컴퓨터에 크게 관심 없는데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에 유망하다. 정보보안 전문가, 속된 말로 요즘 좀 간지 좀 나겠는데 돈 잘 번대더라, 이런 말에 오신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는 포기하십시오.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한 달에 200, 300, 400 벌면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앞장서 가지고 뭘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물론 먹고 살 수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한 달에 300, 한 달에 400 벌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 하지만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해야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시죠? 저는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롤을 하라 그러면 3일 밤을 새요. 협곡에서 일주일 동안 지낼 수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진짜로. 그 왜 그러겠어? 전 지금도요, 스타크래프트 1을 배틀넷에 접속하면 와이프가 맨날
욕을 하고 갑니다. 으씨 겜돌이. 금방 갈게 하고 4시 반 5시에 들어가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왜 그렇게 했어? 난 게임이 너무너무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좋아야 합니다. 좋아야. 물론 안 좋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관심만 있어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 수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다음. 정말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왜 좋아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나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나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난 한 분야를 진짜 잘하고 싶어. 나는 베인충이야. 아이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다. 나는 하나의 영웅만 죽으라고 파서 고인물이 되는 걸 좋아해.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난 페이커처럼 두루두루 다 잘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향은 어떨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만 죽으라고 하는 게 재밌더라. 그래서 그 하나의 뭔가를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걸 좋아해가 좋은지, 나는 두루두루 다 잘해서 이 사람이 없는 뭔가도 내가 갖고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없는 것도 내가 갖고 있으면서 10사람을 모아놓은 지식들이 뭔가 기술이 나 하나로 다 되는 것, 이런 걸 좋아해. 뭘 더 좋아하는지. 근데 나는 두루두루 고인물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죠? 두루두루 고인물이 될 거야. 이건 고인물이 아니에요. 그잖아. 이건 그냥 페이커지. 그럼 페이커가 되면 되겠구나. 죄송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너무 요즘 SK가 부진해가지고 속상해.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루트가 조금씩 달라져요. 커리어 패스가 조금 다르고요. 학습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말고 나중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가 어느 정도 보이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으로 말을 거셔도 되고요. 오케이? 개인 번호는 만나면, 그때 연락해서 만나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번 취업 콘서트 했었던 영상을 본 친구가 찾아왔었어요. 저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앞에 왔길래 천안에서 왔대. 너 너무 멀리서 왔다 하고서 자기가 구태여 이제 막 군대제에 대한 24시간 5밖에 안 된 놈이 제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치워라 마 이 새끼야. 형이 니 거 얻어먹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좀 시원한 음료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한 1시간 반가량 얘기하고 간 친구가 있는데,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고민해 보시고요. 뭘 공모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이 워드스톰이라고, 워드클라우드라고 하죠. 정보보안,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정보보안 전문가는요, 다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부, 학습하는 여러 가지 공부나 여러 가지 기술들 있죠.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정보보안 전문가는요, 여러분들이 교육센터에서 배우는 걸 어떤 전문가도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계시는, 혹은 학습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꼭 미래에 학습하실 내용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무에 가면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아는 선수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편식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아세요. 다 아셨죠? 뭘 어떻게 공부해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는 거는 너무 거만한 자세요.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뭘 어떻게 어디까지라는 한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요것만 3, 급여, 복지 수준, 뭐 사회적 인식 등등등 다 좋습니다. 그렇고요. 너무 정보보안 분야 미래 좋죠. 다 좋아요. 뉴스 보면 맨날 오른데. 근데 월급은 안 오릅니다.
사업이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봉이 오르는 건 아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은 사업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올려줘요? 자기 자신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민대입니다. 물론 경민대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전 경민대를 사랑합니다. 저의 모교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경민대를 졸업하고 경민대를 다녔다는 걸 살짝 부끄러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인서울의 스카이 대학은 자랑을 하고 막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는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녀요. 경민대가 나를 돋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내가 경민대라고 하는 걸, 내가 경민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경민대의 이미지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경민대 다니시는 분 없으세요? 아쉽네. 예전에 한 명 있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뭐 질문 한두 개만 받고 지금 딱 1시간 정도 한 것 같,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기지개 한번 피면 질문 있으신 분 한두 개만 받고 없으시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궁금한 거? 네! 맨 뒤에부터. 언어를 유용하게 사용하니까 프로그래밍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걸 제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대부분 스크립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서브라임이라고 하는 텍스트 프로그램으로 스크립트 짜는 거밖에 안 해서 네, 프로그래밍 뭐 비주얼 스튜디오 빼고는 저는 사실 프로그래밍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메일 주시면 제가 제 주변에 유명한 프로그래머분들 근데 대부분 비주얼 스튜디오 쓰세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최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 아니면은 텍스트로 스크립트 짜는데 필요한 뭐 괜찮은 거 저는 요즘 서브라임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쓰고요. 네. 좋습니다. 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무기는 도움이란 건 안 돼요. 다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사나 전문학사 혹은 석사, 박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공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저 같은 놈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건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조건이 없는 것만으로도 자격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병행을 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고요. 그 박상호 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제 학생이었다는 그 영남이공대학교 교수랑 삼성에 갔다는 그 친구가 병행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교육센터에서 지금 친구처럼 교육센터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사를 끝냈고요. 바로 석사를 준비하면서 사회초년생 2년을 했고요. 박사를 바로 준비해서 박사를 하면서 그 저희 회사를 왔었어요. 과거 예전에 그 코어 시큐리티라고 거기를 왔다 라온이라고 하는 그 아까 이정훈이라는 해커 있던 그 회사를 가면서 석박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고 영남이공대학교 교수를 간 거예요. 그래서 병행을 할 수 있고 내 체력이 되고 내 의지가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안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사 필수는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이라면서 뭐라는 거야? 필수는 아니지만 무조건 뭐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조건이라는 거는 그거 있잖아요.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내가 가져서 뭐해?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남들 다 있는 건 나도 있어야 돼요. 남들 다 있는데 나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건을 넘어서는 뭔가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조건은 남들 다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얘를 하지 마십시오. 단 얘도 없는데 얘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조건도 없고 무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무기를 만들 능력이 안 되고 무기를 만들 수 없다면 뭐라도 채워야 되는 거야. 일단 조건을 채워야. 그러니까 스펙 쌓기를 진짜 헬조선이네 그지같네 다 떠나야 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시스템이 언젠간 바뀌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무기를 만들고 싶어요. 과감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을 뭐 1대1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프로젝트 하고 있을 때 찾아오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뭐 한두 시간 정도 얘기는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퇴근하고 나서라도. 아셨죠? 여러분들한테 커피 쏘라는 소리 안 할게요. 와가지고 괜히 막 그 버스 카드랑 막 이렇게 몇천 원 꺼내지 마. 나 가슴 아파. 그러면서 강사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선생님 제가 아니 그러지 마요. 뭐 커피 사줄 능력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 다 사드릴 능력은 되니까 뭐 정말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오십시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네, 왔는데 의지가 안 보이면 혼만 나고 갈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너 왜 왔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와가지고 시간 낭비야? 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충분히 고민하고 오세요. 아셨죠? 또 다른 질문 마지막 하나만. 네.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끝. 그 외의 것들은 커리어 패스에 따라 달라요. 관리자가 되고 싶으면 시습시사를 따시고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기술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자격증은 눈 돌리지 마시고 자기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뭐 해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그 구홍씨, 정공씨라고 그레이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해커스쿨이라고 아세요? 해커스쿨 사이트 모르세요? 보신 분 해커스쿨 오늘 다 들어가 보세요. 정보보안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해커스쿨을 뭐 이렇게 하는 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만화도 있어요. 거기에 만화 재밌습니다. 퀄리티도 높고요. 기술적인 만화예요. 해킹과 관련된 기술 만화가 있거든요. 그 제목 그 캐릭터 이름이 뭐더라? 안 본 지 오래돼서. 그래 FTG라고 하는 프리 트레이닝 존이라고 그 자유롭게 해킹을 해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생들이라든지 여러분들 나이대의 친구들이 올려놓은 문서들, 기술 문서라든지 연구 문서도 볼 수 있고 거기가 좋은 점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워크샵을 해요. 거길 가보세요. 자격증 공부할 시간에 그걸 보세요. 그런 워크샵을 가보고요. 그 친구들과 정보 교류를 하세요. 물론 가면은 초딩학생은 뭐야?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는데 지금 성인처럼 보여. 그죠? 20살 넘었죠. 근데 그 나이 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커뮤니티로 정보 교류하고 그런 실무와 해킹과 관련된 정보 보안과 관련된 실제 지식들을 얻는 활동들이 좀 더 좋아요.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게 더 좋고. 자격증을 내가 한 달 공부하고 딸 수 있다면 다 따. 근데 내가 며칠 동안 공부해서가 뭐 한 달에만 20일 정도 공부해서 딸 수 있어요. 한번 따세요. 근데 막 몇 달씩 공부하는 자격증은 지금은 별로. 자격증 갖고 있다고 면접 때 오우 이걸 갖고 있어. 이 비싼 걸 이 정도예요. 뭐 비싸거든. 한 번 보면 막 7, 80만 원이잖아. 해외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은 그냥 조건 그거면은 그냥 딱 하나 정보 처리 기사. 끝. 또 다른 어쨌든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아직 어린 친구들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니까 천천히 고민하시고 1, 2년 뒤에 그 저한테 연락하고 왔다는 친구가 지난달에 왔어요. 네, 그 제가 올렸던 강의가 작년인가 재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취업 콘서트를 한 다음에 1, 2년 뒤에 저한테 연락을 하고 온 거예요. 페이스북에 있을걸? 그 친구 오늘 왔나? 오늘 온다 그랬는데 모르겠다. 어딨지? 없나 봐요. 그 친구 있어요? 없네요. 저기 있구나. 왔구나. 저 친구예요. 천안에서 왔었지 그때.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좀 이따가 또 커피 한잔 하자꾸나. 왔었거든요. 이런 의지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뭐 연락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주시고 다음에 또 오늘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막 여기 눈다랗기 나고 프로젝트 때문에 막 좀 힘든 상황에서 와가지고 좀 두서없이 막 주저리 떨어들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으니까 부족한 것들은 이메일로 주시면은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시간 동안 넘게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높은 곳에서 뵙도록 하죠. 전문가의 위치에서 그때 시원하게 뭐 다들 성인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커피든 맥주든 한잔하면서 정보 보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연락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